한국이 바다 위에 세운 15층짜리 구조물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는 겁니까? 중국 해양감시국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비웃음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30년 경력의 라오 주윤 부국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00억 원 들여서 바다 한가운데 못질이나 하고 앉았네. 태풍 한 번 오면 다 날아갈 텐데. 하지만 20년 후 72세가 된 이 중국 해군 출신 노인은 제주도 마라도에서 망원경을 들고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얀 구조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내가 평생 틀렸구나. 대체 그 작은 바위섬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14억 중국인의 바다를 어떻게 막아낸 걸까요? 왜 중국 해군 출신이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게 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오 준현입니다. 산둥성 칭다오에서 태어나 중국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했고 이후 해양감시국 부국장으로 15년을 더 일했습니다. 올해 72세인 제가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건 단순히 추억을 정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 저를 괴롭혀온 하나의 구조물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였습니다. 중국 해군 시절부터 저는 우리나라가 동중국해의 주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14억 인구,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화민족이 작은 바위섬 하나 정도는 당연히 우리 영향권에 둘 수 있다고 여겼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그저 반도 끝의 작은 이웃 정도로만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편견과 자만심이 하나의 해양 구조물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20년간의 혼란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봄, 베이징 외곽의 제 서재에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적으려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저를 괴롭혔던 그 구조물 말입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라고 불리는 그것은 제게 평생 풀지 못한 숙제이자 중국의 수치와도 같았습니다. 매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처음 그 구조물 사진을 봤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하얀 철골 구조물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높이 76m에 달하는 그 건물은 15층 규모로 중국 대륙을 향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 앞마당에 못을 박아넣구나.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해양감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동료들과 이어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불쾌했습니다. 왕 부관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라오 부국장님, 이어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수중 암초일 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중 암초든 뭐든 우리 코앞에 다른 나라 구조물이 서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위성사진을 보며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 구조물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던 시기였는데 한국은 이미 20년 전에 우리 코앞에서 비슷한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상징적 의미는 훨씬 컸죠. 더욱이 그들은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조용히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 감시를 강화하라. 한국 함정들의 움직임을 24시간 추적하고 보고서를 매주 올려라. 실제로는 별다른 이상 상황이 없었지만 저는 계속 예의주시했습니다. 언젠가는 빌미를 잡아 저 구조물을 제거할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교묘했어요. 절대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도 이어도 관련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한국의 해양법 주장,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대륙붕 경계 획정 등등 모든 걸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국제해양법 협약 조문도 하나씩 찾아보고 유엔 해양법 재판소 판례도 검토해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시 그 한국 섬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건 단순한 섬이 아니야.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밤늦게 서재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이어도 위치를 다시 확인하곤 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불과 287km, 한국 제주도에서는 149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거리상으로는 우리가 더 가깝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한국이 먼저 선점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단순히 깃발만 꽂은 게 아니라 200억 원을 들여 완전한 시설을 구축해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구조물이 사실은 한국의 치밀한 전략과 순수한 과학 목적이 결합된 걸작이란 것을 말입니다. 2001년 여름, 저는 해양감시국 부국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부하 직원이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부국장님, 한국이 이어도에 뭔가 건설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예상하고 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현대중공업이라는 한국 회사가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위성 사진을 보니 정말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중 4.6m 지점에 있는 암초 위에 15층 높이의 구조물을 올린다는 계획이었죠. 공사 규모도 상당했어요. 대형 크레인선, 자재 운반선, 작업선 등이 동원되어 체계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베이징으로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우리 전통적 어업구역에서 명백한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외교적 항의와 필요시 해군 함정 파견을 통한 저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 중국의 해양 권익에 미칠 영향, 향후 확산 가능성 등을 상세히 분석해서 첨부했어요. 하지만 베이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외교부에서 온 답변은 한중 관계의 대국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중국이 WTO 가입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국제적 분쟁을 피하려는 분위기였거든요. 더욱이 한국과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파국까지 몰고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장국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라오 부국장, 당신 기분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한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이룰 필요 없어. 국장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볼 겁니다. 더 나아가 일본까지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장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어도 건설을 묵인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서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작은 나라 주제에 우리 코앞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국인데 한국 반도 국가에게 이렇게 당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철저히 이어도 공사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작업선들의 움직임, 자재 반입 상황, 공사 진척도 등을 일일이 파악했어요. 혹시라도 국제법 위반 사례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교묘했어요. 모든 작업을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고 사전에 국제해사기구에도 통보했더군요. 심지어 한국은 공사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했고 어민들과의 갈등도 미리 조정했습니다. 이런 세심함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거의 없었던 거죠. 몇 달 후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한국은 당당히 해양 구조물을 완성해버린 것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승리였고 중국의 패배였습니다. 2003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중 4.6m 지점의 암초 위에 200억 원이나 들여서 15층 높이의 구조물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중국 같았으면 그 돈으로 인공섬을 만들었을 텐데 한국은 왜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더욱이 그 위치는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이어서 매년 엄청난 파도와 바람에 시달릴 텐데 말입니다. 위성사진으로 처음 완성된 구조물을 본 순간 충격이 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모습이었거든요. 헬기 착륙장, 등대, 기상 관측 장비, 통신시설, 실험실, 숙소까지 모든 게 갖춰진 완전한 해양기지였어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기지 상층부에는 레이더와 각종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고 하층부는 파도를 견디는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리 과장이 보고했어요. 부국장님,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 기지는 순수하게 과학 연구 목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과학 연구라고? 저런 위치에 저런 규모로?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해양 과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주장하는 연구 목적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해양 기상 관측, 지진 모니터링, 해양 생태계 연구, 해류 분석, 수온 측정 등등 그럴듯한 명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순수한 과학 연구라면 왜 하필 그 민감한 위치에 지어야 했을까? 제주도 근처에 지으면 안 되나? 분명히 순궤도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한국의 집요함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구조물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과학자들을 파견해서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이었어요. 태풍이 와도 파도가 높아도 15일씩 교대로 근무한다니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었습니다. 중국이라면 아마 원격 모니터링으로 끝냈을 텐데 한국은 사람이 직접 상주하겠다는 거였어요. 중국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영토 분쟁이 있으면 보통 무력 시위나 압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국은 조용히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말이죠. 게다가 한국은 이어도를 영토라고 주장한 적도 없었어요. 단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과학시설이라고만 했습니다.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이어도 얘기가 나왔어요. 펑 부관이 말했습니다. 라오 형님, 한국 놈들 참 끈질기지 않아요? 저런 데서 뭘 그렇게 연구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참 답답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의 집념이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구조물만 세운 게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양 정보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과학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어도의 주인임을 각인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이라면 설령 나중에 영토 분쟁이 생겨도 한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이어도에서 얻은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점이었어요. 기상청을 통해 태풍 정보를 주변국에 제공하고 해양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어도는 한국만의 시설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2013년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을 선언했을 때 저는 총책임자로 나섰습니다. 드디어 이어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방공식별 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켜서 한국의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12년간 참고 견뎌온 분노를 이번 기회에 한 번에 해소하고 싶었거든요.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이번 기회에 이어도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방공식 별구역 선언과 함께 해당 해역에서의 한국 활동을 금지시켜야 해요. 다른 참석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공군 관계자들은 한국 항공기들이 이어도 상공을 마음대로 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회의에서 저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 대륙붕의 자연 연장선상에 있고 우리 전통적 어업 구역입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 자체가 현상 변경 행위죠. 군부 인사들도 해양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를 한국에 내준 것이라며 저를 지지했어요. 12월 23일 중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 설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어도가 포함된 넓은 해역이 우리 관할 구역으로 선언된 것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는 심정이었죠. 12년간 쌓인 한을 이번에 풀어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한국도 방공식별 구역을 확장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어도를 확실히 포함시킨 확장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과 미국까지 한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도 놀라웠지만 국제적 지지를 받는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우리는 기존 영공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최소한의 확장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절제된 대응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호감을 샀어요.
반면 중국은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 여론도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기존 연공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어도 상공만 추가했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대응이라고 어필했어요. 반면 중국은 일방적 현상 변경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절제된 대응 vs 중국의 일방적 확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어요. 며칠 후 한국 공군기들이 이어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즉시 대응 조치를 지시했지만 윗선에서 신중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결국 중국은 별다른 조치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먼저 움직였고 국제적 지적 지지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하면서 저는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왕 과장이 말했어요. 부국장님, 왜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까요? 글쎄,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12년 동안 이어도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것이 국제법상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구조물만 세운 게 아니라 지속적인 점유와 이용을 통해 기정사실을 만들어 온 것이었어요. 중국의 갑작스러운 방공식별구역 선언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이 라운드도 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은퇴 후 2023년 어느 날 손자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한국 다큐멘터리인데 바다 위에 있는 건물 나와요. 호기심에 화면을 들여다보니 바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괴롭혀온 그 구조물의 내부를 처음 보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의 선전 영상 정도로 생각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로 기지에 접근하는 장면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파도가 거센 바다 한가운데서 정확히 착륙하는 조종사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더욱이 착륙장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정확하게 착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지 내부 모습은 더욱 놀라웠어요. 15일씩 교대로 근무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상 관측, 해양 조사, 지진 모니터링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작업들이었어요. 각종 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은 마치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태풍이 접근했을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파도가 10m가 넘는 상황에서도 과학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태풍 진로 예측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죠.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상징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과학 연구와 기상 예보를 위한 핵심 시설이었던 거예요. 한국이 20년 넘게 이어도를 운영해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어도는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 기지였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한 해양학자가 설명했어요. 이어도는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목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하는 데이터 덕분에 태풍 경로를 12시간 더 빨리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2시간이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태풍 경보 시간이 12시간 더 빨라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였어요.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어도 없이는 황해와 동중국해의 정확한 해류 분석이 불가능해요. 이 데이터는 중국과 일본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간 부끄러웠어요. 중국이 그토록 적대시한 시설에서 나온 데이터를 중국도 활용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중국도 남중국해에 많은 인공섬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군사적 목적이었어요. 미사일 기지, 레이더 시설, 활주로 등이 주된 용도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순수하게 과학 연구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이어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태풍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연구원들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이 들었어요. 15일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바다 한가운데서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 진솔한 모습에서 한국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자는 제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적대시해온 그 구조물이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진짜 전략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전략이 순수한 과학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함에서 과거 보고서들을 꺼내봤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작성했던 이어도 관련 보고서들이었어요. 하나씩 읽어보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도발적 해양 확장 행위라고 제목을 붙인 2003년 보고서를 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당시 저는 중국의 대륙붕 이론만 강조했었어요.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므로 영토가 될 수 없고 대륙붕 경계는 중국 쪽이 더 가깝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을 다시 공부해보니 배타적 경제 수역은 거리가 아니라 기선에서 200해리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법적 근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영토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과학 연구 목적의 해양시설이라고 명확히 했었어요. 영토 분쟁을 피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현명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반면 중국은 자꾸 영토 논리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분쟁을 키웠던 거죠.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보니 부끄러웠어요. 한국의 도발적 행위라고 적었던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는 도발이 아니라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의 정당한 활동이었는데 저는 감정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제기구에도 사전 통보했었거든요. 특히 2013년 방공식별구역 사태 때 제가 쓴 보고서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한국의 무리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는데 지금 보니 한국의 대응이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기존 영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어도 상공만 추가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였거든요. 반면 중국은 갑자기 넓은 구역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보고서 곳곳에서 제 편견이 드러났어요. 작은 국가의 분수를 모르는 행위, 중화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도전 같은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보니 정말 오만하고 편협한 시각이었어요. 한국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존중하지 않고 그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할 작은 나라 정도로만 봤던 거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평생 틀렸던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한국 사람들이 바다 위에 세운 그 구조물 말이야. 나는 그게 우리를 도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정반대였어. 아내도 의아해했지만 제 심정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은 바다 위에 영토보다 강한 존재감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영토 분쟁 없이도 해양 이익을 확보하고 과학 연구를 통해 국제적 명분까지 얻어낸 것이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강압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훨씬 세련되고 지속 가능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썼어요. 물론 누구에게 제출할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기록이었지만 말입니다. 이어도에 대한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봤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전략적 관점에서 평가해보니 한국의 승리가 당연한 결과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놓쳤던 핵심은 지속성이었어요. 중국은 간헐적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매일매일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결국 바다는 매일 그곳에 있는 사람의 것이 되는 법이었죠. 2023년 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이어도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한국 해경에 적발된 사건이었어요. 더 문제가 된 건 중국 측에서 철골 구조물을 몰래 설치하려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제가 먼저 부끄러웠어요.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다니 중국의 품격이 의심되는 일이었거든요.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격분했어요. 또 시작이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20년 전과는 달리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해경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 침착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국제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중국 어선들을 강제로 납포하지도 않고 경고 후 자진 철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절제된 대응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우리는 원칙을 지키지만 갈등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우리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불법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지만 한중 관계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관계 악화는 피하겠다는 메시지였죠. 이런 균형 감각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해경 담당자의 인터뷰도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이어도를 20년 넘게 평화롭게 관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었어요. 중국 관리들의 거친 발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권리는 확실히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무력으로 밀어붙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양보하지도 않는 절묘한 대응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응은 일관성이 없었어요. 때로는 강경하게 나오다가도 국제 여론이 불리해지면 슬그머니 물러서는 시기였습니다. 이어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확한 전략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죠. 한 외교 전문가가 텔레비전에서 분석했어요. 한국은 이어도에서 20년 넘게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때에 따라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도 정책은 일관됐지만 중국은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졌어요. 국제 여론도 한국에게 유리했어요. 평화적으로 20년간 운영해온 과학기지를 지키는 한국 vs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려던 중국이라는 구도였으니까요. 어느 쪽이 정당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막으려고만 했고 한국은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차이였어요. 수비하는 쪽이 더 명분도 있고 지속력도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국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원칙은 지키되 관계는 해치지 않으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중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가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또 이어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 전 국장이 말했습니다. 라오 형님, 요즘도 그 한국 섬 때문에 속 끓고 있어? 저는 갑자기 답답해져서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는 진실과 그들이 알고 있는 편견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컸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제주도에 좀 다녀올게. 갑자기 왜 몸이라도 아픈 거야? 저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이어도를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72세 노인이 20년께 미워했던 구조물을 보러 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72세 노인이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게 어색했지만 꼭 해야 할 일 같았어요. 제주공항에 내려서 렌터카를 빌려 마라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나?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마라도에서 이어도까지는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날은 안개가 끼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망원경을 구해서 계속 바다를 응시했어요. 관광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걷히면서 멀리 하얀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였어요. 20년 넘게 자료 사진으로만 봐왔던 그 구조물을 처음으로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아 보였지만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장엄했어요.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노 때문일까요? 감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난 20년간의 오해에 대한 후회 때문일까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움, 부러움, 존경,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국 관광객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몸이 아프신가요? 괜찮아요.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요. 저기 우리나라 해양기지 보이시죠? 자랑스러운 시설이에요. 이어도를 가리키며 말하는 그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자랑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제 편견과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본 거였던 거죠.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그 구조물을 보며 저는 한국의 의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작은 나라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는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려는 신념이 그 구조물에 담겨 있었어요. 중국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넘게 망원경으로 이어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해군 시절의 자만심, 해양 감시국에서의 편견, 그리고 은퇴 후의 깨달음까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국 제가 틀렸고 한국이 옳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회고록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제 지난 생각들도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싶었어요. 한 나라의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그 의지와 지키는 방식에 있다고 적었어요. 한국은 그것을 이어도로 증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신념으로 지켜낸 것이었거든요. 이런 방식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존경받을 만한 방법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중국 대륙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넓은 땅과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왜 작은 암초 하나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크기에 대한 자만심이었던 것 같아요. 큰 나라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섬세한 전략을 가로막았던 거죠. 한국은 국토는 작지만 전략은 컸습니다. 이어도 하나로 동중국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과학연구라는 명분으로 국제적 지지까지 얻어냈어요. 반면 중국은 큰 나라라는 자만심으로 섬세한 전략을 놓쳤습니다. 오히려 강압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경계심만 키웠죠. 베이징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기사님은 이어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요? 일반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문제로 저 혼자 20년을 고민해왔던 거였어요. 정부 관료들의 관점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여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이번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더라고. 어떻게 잘못 봤는데? 저는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 경제 발전, 민주화 과정 등등 지금까지 관심 없던 분야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나라였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걸 이뤄낸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양 정책을 공부하면서 감탄했습니다. 독도, 이어도 등 모든 해양 현안에서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해외 활동도 인상적이었어요. K-팝, K-드라마를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런 소프트 파워가 이어도 같은 하드 파워와 결합되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이어도에서 보여준 전략은 정말 교과서적이었어요. 영토 분쟁은 피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은 확보하고 과학 연구로 국제적 명분까지 얻어내고 지속적 활동으로 기정사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제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어요. 중국은 바다를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려 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제야 왜 한국이 성공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립이 아닌 공존의 철학이 더 강했던 거죠. 회고록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저는 이어도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려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그 구조물이 결국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야 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순수한 의지와 과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어요. 한국이 200억 원을 들여 바다 한가운데 세운 것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태풍을 예측하고 지진을 관측하고 해양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진심 앞에서 중국의 정치적 계산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심은 거짓을 이기고 헌신은 계산을 이긴다는 진리를 이어도가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해군과 해양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순수한 목적의 해양시설은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의 해양 구조물은 군사적 목적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인데 이어도는 달랐어요. 정말로 과학과 안전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20년 넘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어려워도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도 이어도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국제적 신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만든 인공섬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영토를 넓히려고 섬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안전을 지키려고 기지를 세웠어요. 목적이 다르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완전히 달랐죠. 이어도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헌신도 감동적이었어요. 15일씩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된 채 근무하면서도 사명감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헌신이 모여서 국가의 위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중국도 이런 개인의 헌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212억 원짜리 구조물이 중국의 해양 팽창을 20년간 막아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지키며 승리했다. 중국의 도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선 해경과 과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자존을 지킨 나라다. 이 문장을 쓰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손자가 제 회고록 원고를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한국을 너무 좋게 쓰신 거 아니에요? 좋게 쓴 게 아니라 사실대로 쓴 거야.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틀렸던 거지. 손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예전엔 한국 얘기만 나와도 화를 냈는데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것 같아. 편견 없이 보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 아내도 제 회고록을 읽어보고는 깊이 공감하더군요. 중국의 젊은 해양 관료들이 제 회고록을 읽고 찾아왔어요. 라오 부국장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직접 보고 판단해 보세요. 편견을 버리고 보면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자존을 지킨 나라입니다. 크기로는 중국을 당할 수 없지만 원칙과 신념에서는 절대 지지 않았어요. 이어도가 바로 그런 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그 구조물처럼 한국은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저를 울린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태풍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과학자들의 헌신,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작은 나라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는 국민들의 자존심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런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어도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20년 동안 편견으로 바라봤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국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은 언제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중국 해군 출신 노인의 눈물은 결국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이 이어도로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도 한국처럼 원칙과 진심으로 바다와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회고록을 쓴 진짜 이유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다는 가장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 된다. 한국이 이어도의 주인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72세 중국 해군 출신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해군 경력에 15년 해양감시국 부국장까지 지낸 분이 평생의 편견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받습니다. 크기와 힘만이 국력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다 한가운데 작은 구조물 하나에서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어도에서 15일씩 교대 근무하며 태풍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헌신, 그리고 200억 원을 들여 20년 넘게 순수한 관구 목적으로 기지를 운영하는 일관된 의지력이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자, 그럼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